북한 압록강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들이 침수되기 시작한 지난 7월 27일, 평양에서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을 북한의 승리로 둔갑시키고 체제 결속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인데, 신의주와 압록강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던 시점에 평양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바로 전날인 7월 26일 저녁, 조선중앙TV에서는 26일 밤과 27일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주의 예보가 나왔지만,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도 전승절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쨌든 평양의 관심은 전승절에 쏠렸고 비 피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여러 간부들을 총살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도 주어진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가 그 이후에는 모든 주민을 구조해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이 평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수재민 인원만 15,400여 명인 걸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만 보더라도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긴 현장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북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은 북측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경공업 기지가 있는 신의주, 그리고 군수공업들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가 잠겼기 때문에 그 북한 내의 경제적인 타격, 산업적 타격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과 주민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의 인구들이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북한의 경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복구하고 완전히 재건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몇 차례나 수해 현장을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긴 했지만 수재민들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해 지역 어린이들을 평양까지 불러서 교복과 학용품과 같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수해 지역을 김정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전용 열차 앞에 수재민들을 불러 모아서 인민 사랑에 대연설을 하고 또 지원 물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면서 간부들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지역 간부 여러 명이 지난달 말에 한꺼번에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 책임을 물어서 우리의 도지사격인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이 경질이 됐는데, 이들이 처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과 관련해 관련 동향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남한 언론 보도를 날조라고 반발했던 김정은이 간부들을 집단 처형한 것은 실제로는 피해가 컸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해를 통치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초기에 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진두지휘 의사를 밝히고 군부대가 동원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따르고, 문화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형식으로 이제 재복구돼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입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일종의 전화위복 프로그램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유독 평양에까지 그 이재민들을 불렀고, 또 한편에서는 처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전에 어떤 전화위복 그런 스토리로 풀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한 타격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민심의 이반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해 11월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북한 간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앞서 리일규 전 참사도 언급했듯이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내보이는 듯한 분노와 강한 질책이 북한 간부들을 두렵게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 시찰했을 때도 간부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김정은은 새로 건설된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들이 낡고 또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이 됐다면서 이로 인한 개보수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 건설감독기관의 직무 태만이 극심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은은 국가건설감독상과 또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되먹은 자들이라면서 사법 처리까지 지시했고 삼지연시 건설지휘부 준공검사위원회 성원들에 대해선 전원 사업 정지를 또 건설부문 정치 책임자인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대해선 강직시킬 것을 즉 직위를 강등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상당수가 해직이나 혁명화, 심한 경우 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한 질책과 책임 전가의 대상은 지위 고하를 막론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평안남도의 안석 간석지에서 560여 정도의 간석지 구역이 침수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김정은은 경제총사령탑인 김덕훈 내각총리를 정조준해서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만 김덕훈 총리는 숙청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견제한 모습입니다. 그 총리가 정당하거나 변경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일관성은 보이지 않죠. 그런 고위 간부들은 그 자기 권력을 떠받치는 핵심 세력으로 웬만해서는 그냥 같이 가는 형태로 소소한 잘못은 질책하고 공개 질책까지 하면서도 다시 껴안고 가고 대신에 이제 막 그 밑에 있는 그 실무급 책임자들이나 관리들은 강하게 질책하거나 뭐 그렇게 문책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다잡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물론 한편으로는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간부들을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진 않을 겁니다.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분과별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도 김정은 본인이 직접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분과협의회를 만드는 취지하고 김정은이 관료들에게 일종의 독촉하는 것과 같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 기존에 그냥 전체적인 전략적 노선 설정하고 그냥 당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면은 그 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한 그 성과도 제대로 못 내고 책임도 잘 안 지는 일종의 북한 김정은식 표현으로 태공을 부린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협의회를 통해서 너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상위 제시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된 각성과 환기를 해라.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 훨씬 강하죠. 지방 간부들이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사실 군 단위, 시도 단위로 자족 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20 곱하기 10 해가지고 모든 그 북한 지방을 이제 선진화하겠다는 공업하겠다고 작업 체제를 갖춘다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거든. 그러다가 뭐 수해나면 또 그 모든 장비와 인력 재원을 또 그쪽에 갖다 다 투입하고 아마도 그 내부적으로는 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심을 달래려면 방법이 중앙 간부들을 채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간부들에게 몸을 성의 보존하려면 일을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를 처형과 숙청과 같은 지금 같은 시대의 비상식적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간부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간부들로 하여금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또 보신주의로 더 회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본토가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는 수모를 겪은 러시아. 불과 한 달 사이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까지 받았지만 최근 공식 석상에 나타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학교 공개 수업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Но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противник ставил перед собой, остановить наше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Донбассе, они не достигли. 푸틴 대통령은 이어 몽골로 출국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로마 규약 당사국으로서 원칙적으로 푸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몽골에서 극진한 환대 속에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기습 공격을 당한 쿠로스크라는 지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전세를 뒤집었던 러시아 군의 입장에선 거의 성지나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의 일부를 점령을 당했다는 건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그 타격을 감추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보여주기식의 행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전쟁에 대한 그의 낙관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간의 추이를 보면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비율인데 2022년 11월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18%를 차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심 전선인 동부 전선에서도 계속 공세적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추세였고 경제 분야를 놓고 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가 안정화되는 반면에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당국이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8%까지 올렸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경제 호조가 전시경제 체제 속에 국방 지출 비중을 늘린 영향이 큰데 이건 사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점도 명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숫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 선방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러시아에서 독립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내 지지 여론은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 여전히 전쟁에 대한 지지가 높은 수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이 향후 전쟁의 판세를 뒤바꿀 만한 핵심 변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서방의 전문가들조차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침공이 분명한 성과를 거둔 건 맞지만 이 성과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상정하고 있는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만과 롬 리는 공동기고문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상당한 군을 끌어들이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이 전술적인 성공을 전략적 또는 정치적 이득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보다는 쿠르스크 기습 공격을 위해 엘리트 병력 그리고 상당 규모의 군사 장비를 빼냄으로써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전체가 무너지는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군으로서는 우크라이나 군 핵심 병참이 집중되어 있는 포크롭스키시 점령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뒤집어질 계기는 마련할 수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력과 군사력으로 참전하는 게 참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요, 지금 병력 자체가 없어요. 실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시르스키는 현지 시각 1일 적군은 우리 병사들 덕분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도 적군이 공격해오는 주요 방면의 상황은 어렵다. 적은 무기와 병력 규모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선이 교착된 지, 그리고 소모전을 계속 벌여온 지 약 2년이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 6.25 전쟁의 고지전을 닮았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2022년 2월 처음 전쟁이 시작될 시점에 수립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목표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상실한 영토를 전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러시아 입장으로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제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6.25 전에 고지전하면서 막 큰 전략적 의미를 확보할 수 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개전 초 선언했던 우크라이나의 비나치와 비군사화, 즉 젤렌스키 정권 교체라는 전략 목표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 등 실지 회복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거의 달성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치 이 소모전에서 누가 먼저 지칠 것이냐 이걸 기다리는 것 같은 양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단연 미 대선과 또 서방이 보다 전격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지금까지는 무기나 재정 또 인도적인 지원만을 해왔고 일부 인원을 파견하더라도 용병 형태로 파견을 했는데 만약 나토에 속한 일부 유럽 국가가 직접 정규군, 그러니까 자국의 군대를 직접 파병을 한다거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닿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미국 등 서방이 지원을 한다면 전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확전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둘째로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가질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일시적 분단을 인정하고 미국 등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형태로 나토식의 집단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는요, 이 의회가 국방수판법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는 것이 훨씬 더 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스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뭐 결정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러시아 당국이 최근 핵 교리 수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상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러한 서방의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엄포의 성격이 강한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칠 거라고는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아직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불투명한 전망들 속에 확실한 건 전쟁이 길어지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국민이 고통받는 건 물론이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승기를 굳힌다면 이는 세계 곳곳의 반민주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쇠퇴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될 수 있고, 이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